아우, 1부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이게 좀 부담도 됐고, 근데 우리 두 분이 너무 리드를 잘해주셔서 정말 집에 온 것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집이 아닌 것처럼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책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네. 읽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본인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겠다. 아까 그 왜가 중요하다고 예.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그 꼴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봅니다. 꼴찌 인생? 예. 어. 제가 그 어릴 때 자랄 때 제가 3남 2녀의 막내거든요. 다섯째였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7 식구가 채 10평도 되지 않은 집에서 어떻게 잤냐면은 5명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요. 네. 근데 2명은 자리가 없어서 위에 1명 자고 밑에 1명 자고 오. 이렇게 7명이 자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같은 데를 네. 다녀오는데 저는 저희 5 식구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오. 그리고 집에 제가 유년 시절 때 읽었던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브라질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나간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연금술사. 그 1위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나간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저희 큰 누님이 저랑 이제 8년 정도 연배가 차이가 나시는데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때 제일모직이라는 그 당직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시고 야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시면서 첫 번째 타신 월급으로 저한테 처음 사준 책이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어릴 때 그 책만 한 10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오늘 대구에서 네. 그 책을 가지고 저희가 아침 7시에 2시간 동안 독서 모임을 하고 왔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른 친구들 집에 가면 위인전도 많고 무슨 여왕 시리즈, 장군 시리즈 네. 이렇게 많은데 저는 책이 한 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권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 책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딴 거 하지 않고 책만 빼서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내가 비록 학원을 가지 못하고 비록 가외를 받지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접 경험과 그것을 통한 나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읽었지만 저렇게 막 내가 포스트잇 이렇게 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읽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읽은 건 지금 한 3년? 3년. 기껏해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3P 자기경영연구소라고 이 자기경영을 할 수 있는 우리 강규영 대표님이 계신 그 회사에서 제가 그 코치부터 마스터까지 다 수료를 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네. 제가 과정을 열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오기 전까지는 사실 미용학원 원장님이셨나요? 그렇죠. 네. 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좀 꿈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미용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미용학원 쪽에서는 이 준호 헤어가 성지예요, 성지. 성지. 예. 지금 성지 우리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라듯이 우리 성지설이 엊그저께 삼겹살 꺼 먹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느낌이 저한테는 네. 정말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삼겹살 냄새가 조금 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또 고기가 삼겹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미용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강윤선 대표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공간에 있고 그분의 이렇게 문구와 이런 가치들을 봤을 때 나도 저분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혹시 뵌 적 되겠다. 있나요? 없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누구를 존경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맨날 너 멘토가 누구야?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근데 사실 만나본 적 있니? 그러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멘토고 누구를 존경하면 찾아가세요. 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제가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책에도 써놨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찾아갈 때 맞아. 12,300통의 메일을 썼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언제라도 부탁할 수 있고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쓸데없이 그냥 멘토네 뭐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네. 이게 꼴통씨 오시는 것도 좋지만 오셔서 이렇게 앞에 나온 우리 마스터들하고요. 마스터분들. 끝나고 나면 꼭 명함 주고 그 그렇죠. 사람 연락처 받아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의 나무는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 네.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아니 그러면 미용학원 원장이었으면 꼭 3B 바인더 교육을 하고 독서의 경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제가 그 미용학원을 경영하면서 제가 전국에 한 3호점, 4호점까지 제가 프랜차이즈를 해봤었는데 그렇게 수만 들리는 미용학원은 언젠가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찾을까 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학원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가 정확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다가 E3P 자기경영연구소가 눈에 탁 힉 거죠. 예. 근데 정말 딱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달라지던가요? 달라집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 미용학원을 수료한 우리 고3 아이들이 전국의 대학교를 가는데 저희가 배출한 학생이 간 학교 학과장님이 저희 쪽에 연락을 오세요. 왜 미용학원은 똑같은 미용학원인데 왜 이쪽 수료생들은 학생들의 재원이 좀 다를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미용을 배우면서 이 수료를 하기 전에 저희 학원에서 다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런 포트폴리오가 그냥 종이 몇 장을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 바인더라는 것을 통해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미용을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어떤 자격증 현황이라든지 본인이 대회에 나갔던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탁 만들어서 제가 이력서나 어떤 그런 자기소개서 대신 제출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학생들이 그 A4지에 뭐 2장, 10장 정도 자기소개서를 낼 때 저희는 책을 한 권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종 대학교 학과장님이 저희 학원의 수료생들은 꼭 이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문의를 주세요. 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재학생들 이 수업을 한 학기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다른 학원 수강생들하고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대호 마스터 스스로도 예전에 내가 그냥 경영할 때와 지금 경영에 있어서 가장 달라지는 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경영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게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 사장이 그 직원들을 관리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찝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경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프랜차이즈가 2호점이 나가고 3호점이 나가니까 점점 한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P 바인더를 배우면서 각 지점에 똑같은 관리 매뉴얼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굳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저희가 바인더 시스템으로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한 달에 학원을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전보다 매출이나 어떤 직원들의 어떤 노력 정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매뉴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대표님이 안 계시면 애들이 네. 편하니까 더 잘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원래 대표가 있으면 직원들이 긴장해서 일이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집에 있어야 가정이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으면 더 아니거든요. 좋아요. 엄마가 없으면 오히려 가족들이 더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한데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꼭 집에 계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내가 옆에 있어야 네. 된다 그러고 근데 아이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연봉 1,400억 받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1,400억 받는 분하고 식사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회장님 노하우가 뭡니까? 네, 간단하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아이를 임신시키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관심 갖고 맨날 체크하죠. 근데 형이나 동생이 혹시 임신하면 임신했을 땐 축하해 주지만 계속 체크하냐고 묻더라고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회사도요. 자기가 제안을 해서 자기가 하게 하면 열심히 한대요. 왜냐면 지가 임신시킨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명령 내리는 거야. 야 이거 해. 그러면 처음에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내가 임신시킨 것처럼 그 정도의 관심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팁을 주신 거예요. 너 우리 회사가 지금 수십조의 이익을 내는 거는 이런 노하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냐면 게임 속에는 자율이 보장된대요.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 예.
그래서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도 부부관계도 자율이 보장되면 되게 행복하대. 근데 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순간 서로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대우 대표님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네. 그 속에 자율이 보장되는 가정과 삶과 일이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네. 아니 나는 꼴통쇼를 나가면 예. 난 정말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었어 라는 거 있죠. 예.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책에 나오는 건데요. 네. 이 책에 보면 한 글자로 된 그 단어가 262가지가 나와요. 네. 한 글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에? 한 글자로 된 단어. 단어? 몸, 몸, 마음, 마음, 나, 삶 많죠. 예, 예, 그만하시죠. 예, 예. 제가 이 262가지 중에 딱 하나 제 마음을 움직인 게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죽을 때 정말 내가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돌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의 수가 내가 산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책 속에 값이라는 이 글자 하나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나는 얼마짜리인가? 지금 내 주위를 둘러싼 사람의 수, 그들이 내게 보내는 환호와 박수의 크기가 나의 값은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흘릴 눈물의 양, 그것이 나의 값이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눈물의 양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 장례식장에 아마 수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또 나의 어떤 지위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지만 그 속에서 울어주는 눈물의 양은 그 진심이 아니면 울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값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울어준 그 사람들의 눈물의 양을 얼마나 극대화할 것인가. 그 생각이 이제 나의 값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챌린저 분들한테도 나의 값을 한번 정의해 보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방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성공은 네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눈물 나네요. 네. 오늘 눈물 시리즈가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트럭으로 행상을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영동대교나 그 잠실대교 넘어가면서 맨날 울면서 트럭 속에서 내가 내 눈물을 다 흘리는 날 나는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맨날 외쳤거든요. 사람들은 보면 지금 한 일이 힘들고 슬프잖아요. 그거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값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덧붙이면 여러분 어떤 일 하실 때 많이 우세요. 그 눈물의 양만큼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아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양이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울어줄 예. 수 위해서 지금도 살잖아요. 박대호라는 삶을.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내 주변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나는 눈물의 양이 엄청날 것 같다. 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뭐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예, 만약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가장 제가 흘릴 눈물의 양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참 죄송한 말인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아버지가 이제 막리를 하시면서 항상 집에 들어오셔서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폭행하시는 장면을 제가 십수년 동안 봤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아버지만 없으면 정말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아무 일 없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식 하는 그날 그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왜요? 어떤 계기로? 제가 5남매가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 그 자녀들의 뭐 졸업식이라든지 뭐 이런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는 가부장적인 네. 집에서 담배를 피시면서 본인 방에서 밥상을 지금 몇십 년째 받아서 드시는 네.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인데 제가 4학년 딱 졸업할 때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우연찮게 졸업식장에 오셨어요. 오. 근데 그날 제가 졸업생 대표 이제 졸업 인사말을 이제 야. 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지도 않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와. 그때 저희 아, 그때부터 강의를 잘했군요. 예, 오. 잘하기보다는 그냥 예.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졸업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학생은 처음 봤다고. 맞다고. 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 학생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일어나 보세요 한 거예요. 아.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각본이었죠. 네. 근데 아버지는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저 뒤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아버지가 네. 일어나시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오. 제가 24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7살 때 고아가 되셨고 초등학교를 5학년밖에 나오지 못하셨고 그래서 저희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때부터 막노동을 20년, 30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했던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예. 충분히 가장의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제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완전 반감이 됐어요. 와. 예, 저랑 저는, 저랑 완전 반대네요. 네. 저는 하도 아이들 많이 때려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근데 여기는 잘해가지고 아버지를 찾고 우리는 못해서 아버지를 찾고 이게 근데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그러죠? 저는 이제 내일이 우리 아버지 3주기예요. 아. 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인데 저는 이렇게 가족 간에 참 안타까운 게 네. 특히나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참 많이 쓰러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 표현 안 했다고 얘기하고 되게 각박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딱 돌아가시고 나서 깨우친 건 뭐였냐면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길래 저는 반대예요. 우리 형의 졸업식에는 다 사진에 형이 아버지가 와 계신데 제 졸업식에는 한 번도 안 오시니까 그런 게 딱 서운했단 말이에요. 형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형은 그런 거지. 전교 1등이었으니까. 형이 서울대 수석 나오시고요. 수석은 아닌데 서울대 나왔고 아무튼 네. 네. 야, 수석해 수석. 아니야, 아니야. 씨. 이거 더 확인할 이상 더 이상 안 돼. 확인할 사람도 없어. 그냥 해. 하긴 하더라고 요즘은.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하시고. 예. 근데 맨날 우리 아버지는 전화하면 저한테 빚지지 말라고. 네. 빚지고 살지 말라고. 네. 응? 너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아우 저는 막 진짜 그런데 저는 빚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유 빚 없죠 이러는데 자꾸 아버지는 왜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지? 막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빚지고 사는 거를. 그래서 떡집 하잖아요. 빚을. 네. 그래가지고 체인점. 그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죄송해요. 아, 이거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받아줬어. 아버지에게 좀 울컥했어.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빚지고 살지 말라가 아버지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 아들아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빚지지 말라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들은 뭐 밥은 먹고 댕겨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사랑해 아들을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언어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그 말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항상 옆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뭐 사랑한다. 우리는 지금 그래도 표현을 배워봤으니까 사랑한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만 우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막 그런 표현이 사실은 좀 이렇게 어색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군가 내가 나중에 딱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사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3가지? 3가지. 네, 그건 뭐예요?